65세에서 74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백신 주사기 공급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신에 이은 주사기 부족 사태까지 첩첩산 중인데 이러고도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이례적 침묵이 수상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종의 부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쌓은 초과 국채가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0대가 30년간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 말까지 확장 재정을 요구했습니다. 청년들이 빚더미를 떠안건 말건 본인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형사보 수사를 막아 권력부패 사건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란 취지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음 달 6일 현충사에서 첫 공개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전 총장은 현충일 오전 9시쯤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참배를 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확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정부가 엊그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자에 한해 일부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를 벗게 한다던가 직계 가족 모임 제한수를 늘린다던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백신 접종에 동기부여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사전 예약률이 50%대에 머무는 등 백신 접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신을 접종했을 때 만약 내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면 국가가 이를 책임져 주는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매우 낮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고 이 바탕 위에 원활한 백신 수급과 백신 접종을 위한 인프라가 수반돼야 하는데요.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일을 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과도한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유족은 숨진 이 씨가 해당 보건소로부터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받는 등 경무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증세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정부가 공언한 대로 하반기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접종이 폭주하게 된다면 과연 이걸 우리 의료 인프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재롱 가운데 어제부터 65세에서 74세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백신 주사기 공급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가지가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의 보건소에서 부족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백신 잔여물을 거의 남기지 않아 K주사기로 불리는 이 주사기가 접종 하루 전날까지도 모자라 일반 주사기로도 접종하라는 공지가 병의원들에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한 병으로 10명을 접종할 수 있는 일반 주사기에 비해 LDS 주사기는 12명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주사기를 쓰면 가뜩이나 부족한 백신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LDS 주사기 부족에 대해 정부는 일시에 늘어난 수요에 맞춰 제조업체가 주사기를 생산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송이 하루 이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접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달 3일이었습니다. 20여일 동안 배송과 같은 기초적인 사항조차 점검하지 않고 뭘 하고 자빠져 있었다는 건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문재인이 바이든을 만나고 온 지 5일이 지났지만 마치 대한민국의 한 정당처럼 우리 일에 매번 논평을 쏟아냈던 북한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북한이 온갖 희한한 욕을 다 갖다 붙이며 문재인을 비난할 땐 그만큼 문재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의 방미 결과는 북한으로선 불만이 없다는 뜻일까요? 북한의 이례적인 침묵, 그 수상함을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풀이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의 팔을 툭툭 친 행위에 담긴 숨겨진 의미라는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합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자신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오른편에 서 있던 문 대통령이 자신의 팔을 툭툭 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김 대표 대행은 그만하시죠 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는데 태영호 의원은 전혀 다르게 진단했습니다. 태 의원은 대통령의 그 행위는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큰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받아냈다. 지켜보라 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일상에서 옆 사람이 걱정하면 흔히 내가 다 알아서 해놨어. 두고 봐 라고 할 때 어깨나 팔을 툭툭 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5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태 의원은 북한의 침묵이 이번 주를 넘기면 우리도 모르는 문 대통령의 숨겨진 방미 결과가 북한이 예측한 것과 너무 다르고 현재 북한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짐작 가능할 수 있다며 생각 같아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싶으나 내년도 대선에서 진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문재인을 욕하고 싶긴 한데 내년 대선에서 우익 진영이 승리하면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해 북한이 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 의원은 또 문재인의 44조 원 투자에 대해 그 대가성이 무엇인지를 의심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미 공개된 방미 성과와 44조 투자는 아무리 보아도 대칭이 잘 맞지 않는다며 나는 두 정상이 크랩 케이크를 먹는 37분의 단독 오찬 일정 중 바이든 대통령의 기분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불쑥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종의 부탁을 했고 44조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흔쾌히 동의하는 상상을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대선용 쇼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44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불된다면 그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은가라며 44조 원의 의미가 코로나 백신의 대가가 아닌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비용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현 상황에 대해 단절된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또 대화의 재개를 시작할 수 있는 적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태 의원의 주장과 시기상 뭔가 좀 맞아떨어지는 발언이죠. 이인영은 27일 서울국립통일교육원에서 열린 한국, 독일 평화통일 국제 웨비나 격려사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최대한 유연한 방향에서 그 윤곽을 드러내고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은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관한 지지를 표명한 만큼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개선과 선순환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새롭게 맞이한 정세의 전환점을 한반도가 다시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쇼가 바이든의 도움으로 다시 막을 올리게 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공화당 지지층 셋 중 2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선거 조작 논란 등으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간 2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성인 1,316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66%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는 합법성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율인 66%의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는데요. 공화당 지지층 25%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해선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 아직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더 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지도자로 남아있고 공화당의 후보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더 힐로부터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퀴니피엑대 분석가 팀 멀로이는 공화당 지지층이 지난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하는 정치인을 선호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명 차이나타운, 중국과 관련해 또는 중국과 협력해 그 어떤 무언가를 만들려거나 건설하려는 시도들이 강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무산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묘책을 찾은 것일까요? 중국이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단 이 뉴스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려면 배경부터 아셔야 하는데 2014년 한중경제협력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 추진된 한중산업협력단지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한중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하는데요. 2016년 하반기 사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한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은 작년 상반기 시진핑의 방한설이 돌았을 때 시진핑의 새만금 방문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방안이 무산이 되고 기약도 없는 상황이 됐죠. 이런 가운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단을 찾았습니다. 싱 대사는 이날 새만금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건설사업장 등을 방문하고 전반적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이어 양충모 새만금 개발청장 등을 만나 새만금에 조성된 한중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데 이어 군산대학교에서 미래 한중교류 방향 및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중 정서가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해당적인 전라도 군산 시민들은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에서 거주할 날이 347일씩이나 남은 문재인이 다음 달 2일 4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4대 그룹 총수에는 당연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돼 있죠. 하지만 이 부회장은 현재 영어의 몸으로 있는 만큼 참석할 수 없고 대신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은 최태원 대한항공 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주요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추진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들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한미공동성명 발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일일이 호명에 일으켜 세운 뒤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감사하다는 말을 3차례나 연발했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도 높았는데 한결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은 우리 기업들을 아니었으면 미국에 발도 못 붙였겠다라는 평가도 나오죠. 이번 오찬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이 있다기보다는 격려 차원으로 문재인이 부른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협박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런 예상이 되는 이유는 문재인이 임기 4년 동안 나라 돈을 너무 많이 써대서 초과된 국채만 154조 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채를 더 늘렸다간 문재인이 임기가 끝난 후 문재인에게 불어닥칠 후폭풍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정신을 아직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숟가락 젓가락에 포크와 나이프까지 얹어대는 것도 모자라 재정 확장 기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7일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에 지난해 마련한 재정주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가 걱정돼서 온갖 세금을 그렇게나 올려댔나 봅니다.
정부는 문재인의 주문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21년도에서 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입성한 후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총 세출은 1,558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총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서 국채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탓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선심성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대규모 전국사회 간접 자본 사업, 공공일자리 늘리기 등의 재정을 팍팍팍팍 쏟아냈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세금을 써댔고 이로 인해 국채 발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집권기간 쌓인 국채는 올해분 176조 원까지 합치면 5년간 65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연평균 예상치 100조 원의 미만일 때는 남은 분을 더하고 초과일 때는 빼는데 이를 계산하면 154조 원이 남습니다. 국채를 미리 관리했다면 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초과 국채, 이른바 문재인 국채입니다. 국채가 발행되면 국민은 세금으로 6개월마다 이자를, 만기 때는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못 갚으면 국가가 부도를 맞게 됩니다. 금융권에서는 3년에서 10년 만기의 기존 국채는 만기가 될 경우 사실상 30년 만기로 차례차례 대체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집중된 문재인 국채 154조 원의 실질적 만기는 2050년에서 51년, 그때 정년퇴직 전 60세 이하인 현재 20대 청년들이 세금을 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뉴스를 꼭 시청해줬으면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재인 국채 154조 원은 현재 20대 국민들이 무려 30년간 갚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재정 적자를 더욱 늘리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 13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재정정책을 두고 국가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할 경우 향후 재정 대응 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급증한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오영식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이를 줄여 전대협 2기 의장을 지낸 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자리 저 자리 돌아가며 많은 임무를 맡고 있는데 과거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인가 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 참사 2주 만에 문재인이 또 독단적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다시피 김호수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파행을 맞았죠. 문재인이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사상 초유의 32번째 임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경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6일까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자 하루 만에 곧바로 나온 조치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재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이 경과하면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문재인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장마저 단칼에 거절한 친정권 후보자, 법조계 정관 특혜 근절 TF를 만들고는 정작 퇴임 후 고액의 자문료를 챙긴 내로남불 후보자라며 그가 만약 검찰총장이 된다면 라임, 옵티머스 수사 관련 보고도 받고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또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2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기이자 정관계 인사들의 금품 로비 정황까지 얽힌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이렇게 덮이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부패 공직자 선거 경제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선지방검찰청이 6대 범죄를 적발해도 검찰총장 승인이 없으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죠. 지검사나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법무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때문에 정권의 불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등등 우리는 그간 이들이 어떻게 사건을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해 왔는지 두 눈으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저히 막기가 어려워지자 아예 수사를 못하게 제도로 틀어막겠다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독재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검찰청 형사부의 부패 등 6대 범죄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검찰조직 개편안에 각 검찰청이 공식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친정부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조직 개편안을 두고 형사부 수사를 막아 권력부패 사건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란 취지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대검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엔 의견 수렴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서별로 취합한 의견을 이성윤 지검장 승인을 거쳐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중앙지검은 대검의 조직 개편안이 권력 부패 사건 수사를 막을 것이란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청과 달리 중앙지검은 형사부마다 전담이 있고 특성 전문성이 있는데 개편안이 시행되면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임부서인 형사일부의 경우 조직 개편이 통과되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사건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권력 수사를 한 형사일부 사태를 방지하자는 목적 아니냐는 불만도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검 내 일선 부서도 대검 기획조정부에 편향된 수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관청인 검사가 장관 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를 시작한다면 권력 범죄 수사는 개시조차 못하는 등 편향된 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대검의 강력부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도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을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직접 수사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A지검은 6대 범죄 수사 개시 장관 총장 승인제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의견을, B지검은 6대 범죄 수사 개시를 제안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의견을 각각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권력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더해 기소권을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죠. 수사체계를 왜 이따위로 복잡하게 만들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혼란 그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같은 검사 비위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에 넘겼을 때 최종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노골적으로 공수처 편을 든 것이죠. 여기에 공수처는 검찰이 공수처의 제2첩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며 반발하는 국면에서 검사 비위 수사를 경찰에 전담으로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수처 경찰의 검찰 고립 합동 작전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최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한 입장 관련 서면 질의에 검사 비위 사건처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보부 이첩이란 공수처가 검사 비위 등 수사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맡기더라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공소 제기는 공수처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근 공수처가 발표한 사건 사무 규칙에 담겼습니다. 검사 비위 사건 최종 기소권을 검찰에 맡기면 제19 감싸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경찰은 유보부 이첩을 담은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 25조에 대해 강제 조항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수처가 검사 비위 사건 처리를 놓고 경찰과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및 수사관이 55명에 불과해 공수처에 접수된 400여 건에 달하는 검사 비위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에 검사 비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등 현직 검사가 연루된 비위 사건이 향후 발생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올해 초 경찰에 힘을 실어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경쟁 구도에서 공수처의 검찰 견제에 경찰이 공수처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검사 수사를 경찰이 하는 이른바 검찰 패싱으로 인해 대검찰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공수처에서 이첩받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재이첩 요구를 거부하고 최근 모두 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조만간 검경과 협의체를 추진해 관련 입장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검찰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명이 길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죠. 윤 전 총장이 그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견제 역할을 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윤 총장이 부각된 점. 두 번째, 일종의 윤석열 신드롬 현상이 나오면서 분위기에 편승하는 민심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점. 마지막이 긴 자명에서 비롯된 기대감과 신비주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비주의는 연예인들이 잘 쓰는 방법이죠. 예전에 가수 서태지도 다음 앨범이 나올 때까지 언론 노출을 최대한 피하며 다음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보수우파 진영의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언론과 접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소위 사법적 패로 몰려 영어의 몸이 됐을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적폐청산의 칼자루가 자신을 향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조인은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해선 윤석열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른바 윤석열 현상을 만든 건 마땅한 대선 후보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야당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맞다, 내가 잠시 잊고 있었네, 윤석열이 우리 우파 진영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쩌겠냐,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또 정권을 좌파들에게 내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물론 아직 중간 지점에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음 달 6일 현충사에서 첫 공개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엊그제 TV조선은 윤 전 총장이 6월 자신이 직접 쓴 자서전을 출간하고 정치 참여 선언은 한 여름 정도가 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와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데일리한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현충일 오전 9시쯤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참배를 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인 현충사에서 발표하는 만큼 메시지에는 27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후광을 내려놓고 백의종군 자세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다짐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현충사 참배를 마치고 곧바로 광주로 향해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로 광주를 택한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평소 강조해온 헌법정신이 담겼다는 의미를 다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총장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장소와 날짜에는 상당한 정치적 함의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충남에 위치한 현충사는 이른바 충청대망론을 선점할 수 있는 장소로 풀이됩니다. 윤 전 총장은 서울 출신이지만 부친의 고향이 충남 논산입니다. 여기에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현충일인 6일을 공개 행보일로 고른 것도 그가 평소에 강조한 국가와 애국에 맞닿아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밖에도 윤 전 총장의 등장 자체만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11일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시점이라 당대표 후보들의 윤 전 총장 영입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1년 만에 상임위원회를 옮겼습니다. 자, 원래 국회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요. 홍 의원은 산자유에 대한 관심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선 같은 국방위 소속 하태경 의원과 복당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탓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사보임과 관련해 5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상임위를 10곳 이상 거쳤지만 산자위와는 인연이 없었다며 무소속이기 때문에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직접 사보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홍 의원의 사보임 이후로 같은 국방위 소속 하태경 의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복당 반대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이준석 돌풍과 관련해서도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이준석 돌풍을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표현하자 하 의원은 보수의 2030 세대 확장에 회방 놓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7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명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김종민과 김남국은 서민 교수 불러놓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윤 총장 수사라고 얘기했다는 말, 이런 언사가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할 말인가? 무지의 민초 국민들도 이해 안 가네요. 윤 총장 청문회도 아니고 정말 해도 너무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은 김호수 인사청문회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조국 대변인 노릇도 했죠. 저희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뉴스의 한 대목으로 다뤘을까요? 김호수와 아무런 관련 없는 서민 교수를 민주당 지들이 채택해놓고 본인들도 마땅히 질문할 거리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만 주저리 늘어놓은 듯합니다. 다음으로 공정민님께서 참 기가 막히네요. 짓거리고 있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김호수 후보자는 아들의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라면서 이과에는 나보다 뛰어나고 문과에는 약하다? 아들 교육에 무관심하다면서 문과에 약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란 걸 광고하고 있네요. 신사, 신이 포기한 사기꾼이라며 김호수의 엉터리 주장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명자님과 공정민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